나들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의 오병선 수장입니다. 지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고 사례 수사 대응 완화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회를 주최하신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의 나기선 수장님 인사 말씀이 사진 찍어서 그런 거잖아. 안녕하십니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 회장 나기선입니다. 먼저 오늘 설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회원사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답답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전 산업계 우려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이 되었습니다. 업계가 우려했던 대로 선정의 현장에서 적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느 산업보다도 위험 요인이 많고 사고가 생존할 수밖에 없는 건설업의 현실에서 더욱이 불분명한 기준으로 이에 대한 준비도 어려워 기업 경영에 두려움마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업계의 99%에 이르는 대다수 중소건설업체는 안전 전문 인력 확보는 물론 중대재해 사고에 어떻게 대응할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에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함께 최근 발생한 법 적용 사례를 소개하여 실질적으로 중대재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던 실제 사례이므로 보다 현실감 있고 쉽게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회는 처벌위기 문제점에 대한 입법 보완 추진과 함께 안전관리 현실화와 적정 공감의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도 건설 산업의 구성원임을 건설 근로자 안전을 위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 내용과 법 적용 사고 사례, 수사 대응 방안의 설명, 질의응답을 해주실 법무법인 율춘의 정원 변호사님, 오우영 변호사님, 정유철 변호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설명회가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에서는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접해본 중소건설사분들은 사실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회사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회사들 입장에서 오늘 강의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돈을 들여서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를 해야지만 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과 의지만 있다면 그래도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의 최선의 어떤 조치는 할 수 있겠다 하는 취지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에 대해서 시행되고 있는 건 다 알고 계신 내용인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법을 기본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원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산업법이 제정이 되고 있었잖아요. 산업법에서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현장에서의 안전보건 조치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을 하고 그것을 지켜야 될 주범자로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 현장에서도 보게 되면 현장 소장님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을 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나게 되면 이 현장 소장님들에게 산업법 위반으로 이렇게 처벌이 되고요. 현장 소장님이 처벌을 받게 되게 되면 이제 소속 법인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처벌이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뭐냐? 이런 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관리, 감독하고 지원해야 되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운영 책임자에게 있다. 사장님에게 있다. 이렇게 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장님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계실 텐데요. 정확한 거고요. 이 법의 특징은 뭐냐면 결과 책임입니다. 사고가 나야지 적용이 됩니다. 사고가 안 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전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반대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든 그 사장님을 처벌을 하기 위한 꼬투리를 잡게 되는 법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어찌됐든 실정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법의 실체를 알고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에 대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다 여러분들이 접한 내용이라서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이전에는 우리 건설업계에서 사고가 나면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느냐? 있었죠. 지금 광주 화동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행 직전에 이루어졌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기소가 돼서 적용한 법률이 뭐냐면 건축법 위반, 주택법 위반입니다. 건축법 위반 보시게 되면 설계부터 시작을 착공부터 시작을 해서 하자 납부 기간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 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보다 훨씬 강한 규정이고 이것도 양보의 규정이 있고 여기에 따르게 되면 각종 행정제재가 뒤따릅니다. 참 무시무시한 법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내용을 분석을 해보게 되면 산업재해와 시민재해가 다 처벌이 가능한 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법률들이 건축법, 건사법, 건신법, 건축물 관리법, 건축물 관리법, 전기공사법 이런 데 다 들어가 있는데요. 왜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 답은 여기 있습니다. 이런 법률들, 방금 소개해드린 법률들은 경영 책임자, 사장님을 처벌을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방금 소개시켜드렸던 법률들의 적용도 현장 소장님 위주로 적용이 될 거라는 거예요. 대피사에 대한 처벌로 올라가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중대재해처벌법은 누구만 처벌하겠다? 사장님만 처벌하겠다.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서 타겟팅 법이다. 그런 거고 시기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시기와 요건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목적이 뭐다? 사고가 나면 사장님이 제대로 관리 감독했는지 안 했는지 돋보기 들고 살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사장님을 강력하게 형사처벌함으로써 중대재해 사고를 예방하겠다라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자, 중대재해처벌법 특징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세 가지로 정리가 된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반 직원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현장 소장도 아니고 사장도 아니다. 그리고 나는 처벌 안 받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처벌 안 받습니까? 일반 직원이 본인의 업무상 주기 업무의 소홀로 인해서 동료의 사망에 원인을 제공하게 되면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부터 처벌이 되죠. 단지 제목이 다른 겁니다.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가 되겠습니다. 본인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은 부분으로 인해서 현장 소장님, 사장님에 대한 산업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적용이 되고 회사가 망하게 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이 중대재해 사고 예방과 방지는 전사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단순한 형사처벌의 강화를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 속에는 그 이면에 흐르는 배경 속에는 경제성과 속도가 지배하는 시대에서 안전과 품질을 지향하는 시대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깔려 있습니다. 이야기인즉슨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해서 2022년이 전환점이 되어서 안전과 품질을 지향하는 베스트 베이크 시스템으로 전환이 될 거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체험하고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탈현장화의 문제, 스마트 건설 사업 관리의 문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 있고요. 또한 불법하고금이나 실시고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용서받지 못할 부분으로 자기의견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과 시간을 들이더라도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우리 사회가 변화가 되어야 된다. 그런 과도기 속에서 이런 중대재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결국에는 시공사들만 처벌받는 이런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이 법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아시다시피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로 구분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는 근로자,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의 재해 문제인 것이고요. 시민재해는 이용자의 재해입니다. 근로자의 재해 문제가 아니죠. 일반인들이 관람하다가 아니면은 사용하다가 재해를 겪는 경우라면 시민재해로 분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구체적인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산업재해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이 시민재해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 우리가 시민재해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는데요. 시민재해 대상은 네 가지입니다. 원료,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이 될 텐데요. 아마 우리 건설업계에 계신 분들은 원료, 제조물하고는 크게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설 자재의 그 생산과 제조, 판매,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되게 되면 이것도 원료 제조물에 의한 중대 시민재해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두 번째, 공중이용시설. 우리가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일정 대상의 규모의 이상이 되게 되면 이 중대 시민재해 적용이 되는 공중이용시설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그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특별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중대 시민재해와 관련해서는 우리 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책임을 져야 되는 중대 시민재해 대상이 뭔지, 거기 위험 요소가 뭔지를 일단은 우선은 디파인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관리 체계와 또 시민들이 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들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료 제조물과 관련해서는 대상이 뭐냐? 모든 원료 제조물 다 포함이 됩니다. 다만 생산, 제조, 판매, 유통 단위 정도만 포함이 된다. 그런데 이미 유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용상의 부주의 관리사고로 발생했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해서는 이런 부주들을 잘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음에 공중교통수단은 특별히 우리 업체들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질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 보입니다. 대부분 공중교통수단의 경우에는 공적 주체들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공공기관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영역으로 대체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항공기 이런 부분에서는 항공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이게 적용이 있습니다.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책임자죠. 그 다음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 내용과 관련해서도 법에는 4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체계 구축 이행, 그 다음에 재해방지 대책 이행, 그리고 공항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명한 사항이 이행, 그리고 끝으로 안전보건관계법률상 동료에게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실제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대부분 다 대충 어떤 내용이라는 걸 가능이 되시는 부분이잖아요. 첫 번째와 네 번째 부분은 이게 이제 핵심은 이럴 텐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을 해서 1번 항목과 관련해서는 9가지, 그 다음에 4번 항목과 관련해서는 4가지, 토탈 13가지의 그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법령이 요구하고 있는 핵심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 점검 관리상의 조치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생산물에 50억 원 기준으로 해서 3년의 유예가 되고 안 되고가 나누어진다. 이런 내용도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상시 근로자의 숫자를
근로자를 카운팅할 때는 일용직도 포함이 되지만 협력사나 하청업체 근로자는 이 숫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는 내용, 그런 내용이고요. 중대재해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관련한 쟁점은 딱 두 가지죠. 기본적으로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절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 사고가 산안법 위반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사고 현장, 그 작업 현장, 사업장을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경영 책임자가 누구냐를 찾는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는 그런 경영 책임자를 찾았을 때, 특정이 됐을 때 그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령에서 요구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리게 되고, 충실하게 이행을 하지 않았다라고 할 경우에 그렇게 충실하게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사고의 발생에 원인 기여를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그 경영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을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행령 내용에 대한 분석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행령의 위임 내용은 네 가지인데요. 세 번째, 네 번째로 생략하고요. 지급성 질병과 그 다음에 안전보건 시스템과 관련된 13가지項目이 있습니다. 지급성 질병과 관련해서도 24개 질병이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죠. 각각 과학적 인자에 의한 급성 중독과 질환이 되고 있고 또 근무 환경에서 야기된 질환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개가 되어 있는데요. 다만 지급성 악이나 근골격계 질환, 내신혈관계 질환은 제외가 되어 있죠. 소위 이야기하는 과로로 인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생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보건관리식의 구축 이행 조치에 대한 9가지 항목에 대한 내용인데 이 두개 산업재해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과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거고요. 시민재해의 경우에도 원료 제휴물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은 조금 달리해서 이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씩 달리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구조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업재해 관련한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 쭉 그냥 핵심적인 내용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의 설정이죠. 기본적으로 해라라는 거고요. 다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 기업이거나 시공순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본사 차원에서 전담 조직을 따로 둬야 된다라는 부분이죠. 다만 이제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상위 시공순위 200위 밖에 있는 회사들이라도 실제로 본사 차원의 전담 조직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왜?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나와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이나 이걸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본사 차원의 조직이 좀 있어야 되겠다 싶은데요. 이 조직이라는 것은 9명 이상에 대한 조직이 되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조금 약하다라고 할 경우는 관련 업무를 하시는 똑똑한 한 분이라도 두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지 그 사장님이 업무하시는데 그분을 통해가지고 좀 관리를 제대로 하고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부분이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부분을 그 정도는 갖출 필요가 있다. 그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부분이 가장 핵심이 되죠. 실제 사고가 나게 되면요. 위에 위험성이 있는 그런 현장에 대한 부분을 관리를 소개했던 부분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다고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전에 위해 요인에 대한 점검 개선을 하고 이런 부분을 반드시 1회 이상 우리는 계속해서 체킹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것만 제대로 돼 있으면 사실은 사고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가 저는 있어 보입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관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이제 논의가 있더라는 건데요. 이 부분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 평가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성 평가 또 이런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또 개선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하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관련 내용들 많은 자료들을 통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생각하도록 하고요. 여기에서 최종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평가와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런 부분을 피드백을 잘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상 할 수가 없다. 다른 부분에 대한 준비, 그에 관련된 자료의 전환 이런 것이 불행한 게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자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인력 시설에 대한 예산 결정의 예산의 편성, 집행 관리체계 이 사후 평가가 되기 때문에 결정 예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임의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공동업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투입하고 있는 그 정도의 예산 이상은 투입을 하고 그 예산 확보와 관련돼서 객관성을 좀 담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산의 적정한 배분에 대한 집행입니다. 쓰여져야 될 때 제대로 써야 되는데 엉뚱한데 쓰여지게 되면 그 예산을 확보를 해놨다 하더라도 큰 의미가 없게 되겠죠.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거나 조사를 할 때 기준은 뭐냐면 형식보다는 실질을 보겠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제대로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부분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인력들을 기본적으로 법상으로 갖춰야 될 인력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죠. 그리고 또 그런 인력들이 경직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경직이 허용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분들이 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배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사람은 있는데 사고 나서 물어보니까 다른 일을 하더라고 사실은 제가 이걸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게 되거든요. 다음으로 종사자 의견 청취. 의사들이 의견 청취를 해야 된다는 건데 의견 청취와 관련해서 그 협력사 하청업체의 의사도 포함이 된다는 거고요. 의견 청취의 방법과 관련해서는 제한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의견을 청취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중대재해 대응 절차를 마련해서 중대재해가 임박하거나 아니면 발생했을 때 후속 경찰이라는 부분을 하셔야 된다. 끝으로 도구병원 위탁에 대한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에 대한 기준과 절차, 즉 협력업체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만드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르는 관리상의 조치와 관련해서 네 가지를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심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법령에도 안전보건 조치와 관련돼서 요구하고 수행해라 하는 내용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켜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관계 법령에 예를 들어 철도로 치게 되면 철도 산업발전법이라든지 철도 안전법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그것도 교육과 어떤 부분을 해라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을 반드시 지켜라. 그걸 지키지 않은 관계 되게 되면 그것 또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소홀로 인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런 13가지 항목과 관련해서 너무 겁니다. 이거 큰게 아니었다고 사고하고 싶을 때는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의무 위반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을 받는다. 이건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만약에 조그만 위반이 있었다는 이유로 무조건 사고의 원인 비교를 했다라고 했을 경우 사고하고 관계없는 위반이다라고 해서 이거는 제동할 수 없다라고 개헌하시는 부분은 사고 개헌 과정이 돼야 되는데요. 사전에 우리가 이게 결과 책임이라고 그러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든 도둑이 잡아가지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수사기관의 몫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분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는 부분에 현재로서는 매진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안전보건관리실 구축과 관련된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많은 업체들은 준비가 된 업체들은 세 가지 방향으로 하게 되고 경영 책임자를 누구로 볼 거냐 대표이사님 그럼 대표이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 체계를 어떻게 갖출 거냐 조직 체계를 갖춰놓고 거기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분열을 아래만을 분열을 하게 되는 거고 관련해서 규정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규정을 만들어 놨을 때는 규정과 현실이 실질이 부합하도록 매칭되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규정과 실질이 달라지게 되면 그런 규정 안 만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왜? 사고가 났을 때는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니까요. 그래서 지킬 수 있는 규정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조직 문제와 관련해서 대표이사를 내시고 대표이사가 경영 책임자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본사 차원의 어떤 조직을 가지고 그 조직의 장을 안전 담당 인물로 인정을 하고 또 여력이 된다면 어떤 위원회 제도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보장을 하고 또 사업 현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런 체계를 갖춰놓고 현업에 대한 관리를 해나가는 그런 구조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규정은 경영 책임자 의무 규정입니다. 아까 13가지 항목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
그 경영 책임자가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내용들을 담은 경영 책임자 업무 규정을 회사 차원에서 마련을 하시고 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규정, 또 경영의 선정 및 관리 규정 정도 이 정도의 세 가지 규정들을 갖추고 계시고 있다. 이거 안 갖추고 있는데 어떡하지? 지금 당장이라도 회사 돌아가셔가지고 조금만 돌아가시면요.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필요하면 가까이에 있는 농무법인이나 다른 법무법인이나 협회로 구하셔가지고 확인 받아가지고 이거 기본적인 구축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에는 모든 사고는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소홀로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산업법상에 관련되어 있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 이 규정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는데 이 규정이 제대로 안 고쳐진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그 규정과 또 상위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규정과의 관련성도 한번 체킹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스템의 정비가 끝나게 됩니다. 그럼 중대재해 발생 시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고 내용과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사고 내용 팀장이신 송영 변호사님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대재해 사고는 현재는 사고가 나게 되면 이걸로 모두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형사처벌에 완전히 중대재해처벌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당해 사고 현장을 관리하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장님이 형사처벌 받느냐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형사처벌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다시피 쭉 제가 적어놨는데요. 형사사항으로 시작하는 것 같지만 이게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도 있고 중대재해처벌법에도 5배에 해당하는 직권적 손해배상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작업중지명령에 따르는 부분으로서 작업이 중지가 되므로 인해서 이해지체가 발생하거나 관계회사들, 이해관계인과의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게 되면 그에 따르는 손해 문제,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문제가 또 발생할 거기 때문에 민사손해배상의 포션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게 돼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의 사활이 걸려있는 부분은 뭘까요? 팬덤입니다. 지금 광주 화동동 사건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경영 말소해버려라. 경영 말소까지 할 수 있거든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게 되면 경영 말소 영업정지, 공공건설공사 하도록 참여자 처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설 엔지니어링 사업자, 설계나 관리를 하는 회사의 경우도 등록 취소, 영업정지 이게 가능하고 이런 것들이 건설 관계 법령에 제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정제재가 회사들 입장에서는 거의 회사가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기에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사안에서 산업법 위반이나 적어도 산업법 위반으로 법인이 처벌받거나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법인이 처벌받는 것. 물론 대표이사에서 처벌받게 되면 양번 규정을 피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입체적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을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 중대재해 사고가 나게 되면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경찰에서도 하게 되는데 우리 건설 현장에서 중대재해 사고와 관련해서 조사를 해보면 딱 두 가지가 추가로 발견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발견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불법 하도급이 발견이 됩니다. 그럼 불법 하도급 자체로서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결국에는 돈 아끼려고 안전 비용을 안 쓴 거 아니냐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시공도 부실하게 했을 거다. 그런 관점에서 법법으로 찾아보게 되면 부실시공 요소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실시공과 불법 하도급에 대한 또 데미지를 받게 되고 그에 대한 처벌과 규제를 받게 되는데요. 이게 또 크죠.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는 오히려 재해사고가 안 났더라도 이 부실 공사,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에 확인된 내용인데 이게 상식적으로 이걸 확인하는 이제 합동 점검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중대재해 크게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하시는 회사들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는 불법 하도급과 부실시공에 대한 그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항목으로 떠올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고 그런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다 생각하도록 Q&A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시공사하고 방금 그런 내용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처벌법이 적용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상당히 놀라지 많았죠. 제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 결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사 발주를 많이 하고 그 시공사에 맡긴 상황에서는 이 건설공사 발주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기본적으로 안 받는다라고 이해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산업법에 보게 되면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를 하는 자는 도급인이 되는 거고요.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를 하지 않는 자는 건설공사 발주자다.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공사 발주자의 영역에만 남아있으려면 발주만 하고 오다만 넣고 시공사에게 설계도 대로 던져주면서 시공 제대로 해주세요. 그리고 행정관리, 계약관리하면 다 가능하죠. 설계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준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독촉하고 이건 시공에 시공을 주도하고 총괄 관리하는 게 아니죠. 이건 오다를 넣은 사람이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에는 이 시공을 주도해서 총괄 관리하지 않은 부분으로 확인이 돼서 건설공사 발주자가 될 거고요. 그러면 산업법상의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넘어오게 되면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현재 지금 고용노동부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안이 하나 터졌죠. 도로공사 현장에서 도로공사가 발주를 했는데 상주감독관을 보냈습니다. 현장 상주감독관을 보내서 상주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재해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유심히 관찰했죠. 저럴 경우에 현장 감독관이 남아있는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이 도로공사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장 감독을 하고 있으니까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봐서 하지 않을까 했는데 안 하더라고요. 왜? 산업법상에서 도급인이 아니고 건설공사 발주자로 남았고 산업법에 따르는 그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없는 회사에 없는 그 발주자에게 무슨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에 대해 책임을 묻느냐, 확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느냐고 안 하더라고요. 거기서는 빠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전 건설 관련해서 찾아보니까 발전과 관련해서는 우리 그 대한민국 발전사들이 현장에 인력들을 보내가지고 공정회의를 주관을 합니다. 아예 본인들이 직접 공정회의를 주관하고요. 공사가 부진하게 되면 만의 운영 계획도 자기들이 수립합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가 난 경우에 이거 우리 도급인 아니에요. 우리 여기에 의해서 산업법 적용 안 돼요 했던 사안에서 산업법 적용돼요 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왜? 공정을 주관을 하고 부진 공정 만의 그 공정 계획 수립도 본인이 하는데 당신들이 그게 무슨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느냐. 야구에서 산업법 위반의 무죄를 판결을 선고했죠. 이 기준으로 나눠서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우리가 발주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설사도 발주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발주를 하게 되게 되면 우리는 상당히 의심을 받게 되죠. 왜? 우리도 건설업을 하고 있는데 국기가 발주를 하게 되면 이건 하도급이지 이거 도급으로 봐야지라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발주를 하는 경우는 사실은 안 하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 만약에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선을 그차라고 하게 되면 맡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시공과 관련해서는 개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되고, 반대로 발주자의 관계에서 발주자가 시공에서 깊이 관여를 해서 통 나와라, 배 나와라 하고 시공 이렇게 해라 작업 지시까지 하고 있다고 그러면 그 근거를 확실하게 확보를 하셔가지고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고 그 위험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을 문서를 전환해 주시는 것이 혹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서 가장 확실한 그 준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자꾸 건설공사 발주자를 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물론 뭔가 기관을 제대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발주자 관계가 금리가 안 되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관련 법령상으로도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로서 핵심적으로 두고 있는 것을 한번 관찰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적격 수분이 선정 의무가 있으니까 발주자도 그죠? 그리고 안전보고 관리나 이런 부분은 제대로 사업비 대상해야 될 의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발주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발주자가 공사기간 단축해라라고 시공사한테 계약에 따르게 되면 중국인이 남아있는데 우리 뭐 행사해야 되니까 아까워주세요. 안 아까워지면 뭐 하다 찾아가지고 작사내를 이런 식으로 협박해가지고 만약에 공사기간을 안 주겠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단축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 다음에 그 시공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해서 용기가 지연이 될 경우에는 그 기간 연장을 요청을 하게 되면 발주자는 받아줘라는 겁니다. 기간 연장을 받아준다는 건 어떤 의미죠? 늘어나는 지연 공기에 따르는 간접비, 추가 공사비도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이 이미 산업법에 규정이 있다는 거고 지금 건설 안전특별법상의 법안상에도 발주자의 요구로서 핵심적인 게 뭐냐면 적정 공사 비용과 기간의 보상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건설안전특별법안이 제정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취지는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을 해서 시공사를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보상해놓고 시공사에게 책임을 물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역으로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적정 공사비와 공기의 확보에 우리 시공사들은 모든 좀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거든요. 이거는 뭐 말씀드리다시피 교전하신 특별법은 제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향후에 그 산업안전보건법도 산업법도 개정이 될 거고 중대재해처벌법도 개정이 될 겁니다. 어떤 형식이든지 현 정부가 들어서서 꼭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폐해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좀 합리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많이들 기대하고 계신데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되더라도 아마도 적정 공사비와 공기의 확보라는 부분은 강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개시민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딱딱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임대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본인이 관리하고 시설물이 임대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임대인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사고가 났을 경우에 이용자의 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차인의 점유 부분, 임차인이 전력에서 그 사용하고 관리하는 부분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게 되면 임차인의 책임인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공용 부분이라든지 임대인이 제공하는 시설과 장비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임대인에게도 중개시민제의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공중에 대한 의미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이 공중이용시설의 공중이 모든 일반인들이 주기로 수시로 전화드리는 시설이어야 되느냐 우리 회사 지금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통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이용시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거는 성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사 직원도 여기에서는 공중에 대상으로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규모와 용도별로 이제 판단이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국위상의 용도, 국위상의 용도가 있는 이제 건축물의 경우는 그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관리의 시설들이 적용이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지금부터는 시공사 행정 저희가 10개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시간이 조금 오버한 것 같은데 좀 늦은 것 같은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인식은 안전과 품질은 공의 문제고 법은 상식의 문제다라는 그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결국에 적정공사비와 비용 통제 간의 그 한계 상황을 어떻게 이제 조화롭게 찾아가느냐 첫 번째입니다. 안전관계 법령에 충실한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한다. 이건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을 갖추시라는 건데 이 기본적인 것을 갖추실 때 뭐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유해 위험 요인에 대한 확인 점검과 개선을 중심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를 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두 번째, 저가 수주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저희가 저가 수주를 하게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비용을 어찌됐든 저가 수주를 한 이상 적자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품질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기 원하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적정공사비와 공기 확보에 핵심을 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때에는 안전보건 업무 분장과 책임감 관계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립을 해라. 이게 뭐냐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의 업무 분장과 책임관계가 모호하게 되게 되면 다 책임을 지는, 특히 공동여행 방식에서는 다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건강보호관 사건에서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업무 분장과 내용, 내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그에 따른 책임관계를 구축을 하고요.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각자 독자대응을 할 수 있죠. 지금 보는 대표사가 선정한 로펌에다가 다 같이 맡기게 되게 되면 대표사의 변론을 하지 해당 구성원사의 변론을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사의 변론에 실패하게 되면 구성원사는 순장도가 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이 부분은 꼭 좀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개명인데요. 불법 하도급을 습관적으로 하지 말아라는 거죠. 이거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법이라니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 법을 보면 무시무시합니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자도 처벌하게 되고요. 불법 하도급과 만약에 부실시공, 중대재해가 이제 특별히 되게 되면 혼재된 사건으로 발생하게 되면 10배의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게 되고 경찰처벌이나 이런 부분도 무기징역으로 처벌하겠다는 거고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법률안이 통과가 되게 되면 무시무시하죠. 그리고 관련해서 공공계약의 경우에 불법 하도급에 따르는 부정당 제재 처분의 그 제재 기간도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적법한 하도급을 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 조치성격을 갖춘 업체와 안전보건 업무 분장 및 책임관계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정한 하청계약을 체결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적법한 하도급을 하더라도 관리 소홀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또 어떤 내용이냐면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 하도급이든 불공정 하도급이든 문제가 되게 되면 그런 상황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되면 그 책임을 피하기가 어려웁니다. 여섯 번째, 적정 하도급 대가를 보장하는 불공정 하도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하도급 관리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한번 살펴보시고요. 일곱 번째입니다. 안전보건 관련 인사관리와 계약과 유기에 소홀하는 요건입니다. 사실은 뭐냐면 대외적으로는 계약서에 의해서 계약 조건에 대해서 계약이 관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대로 안 해놓는 경우가 많잖아요. 최근에 건설단지에 올라온 부분과 관련해서 민간공사에서 국가변동 계약금에서는 베제트 계약을 민간 발주자가 넣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미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시피 이 안전과 관련해서도 계약 조건상에 업무와 하청 계약을 하든 아니면 발주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계약서에 있는 내용상에 혹여 우리가 책임을 다 전가받는다든지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계약 업무와 그런 또 말해서 내부적으로 인사관리까지 제대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덟 번째입니다. 5시공과 부실시공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5시공이라는 건 뭐죠? 설계와 다른 시공하는 거. 5시공 했다고 다 부실시공 되는 건 아니죠. 그죠? 그런데 부실시공이라는 것은 구조 안전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구성 현안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부실시공이다. 또 5시공보다 더 나쁜 것은 부실시공입니다만은 5시공 자체도 사실은 최대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근데 5시공과 또 중대재해하고 연결이 되게 되면 자, 이제 설계대로 시공도 안 하면서 중대재해 사업까지 양념시켰다고 하면 그에 따르면 또 중대재해 처벌법상의 의무 위반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관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시공과 불법시공은 부실시공은 이건 반드시하지 않는다. 이거는 만약에 설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관련 계약 절차에 따르는 설계 변경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하시는 부분을 향후에는 더 철저하게 챙기실 필요가 있다라는
이 부실시공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부터 합산 방식으로 바뀌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준비도 소홀하지 않아야 될 거고요. 관련해서 좀 입법적으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게 되면 사실은 주택법상 소분양 제한이라든지 이런 처분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부분이 기준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규정들을 그래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으로 9번 문제입니다. 돌방공사를 하지 않는다니까. 지금 뭐 발주자 입장에서도 돌방공사 생각 앞으로 안 해줄 거고요. 그러니까 이거 무리하게 돌방공사 하다가 사고 나게 되면 이것도 뭐 부정할 수가 없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문제제 적용도 적용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니까 돌방공사 하지 않고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발생을 했다. 이 책임없는 사유로 시공사에 책임없는 사유가 발생했다 그러면 공공기관이나 대학교의 증액을 공문으로 정상적으로 요청을 해서 반영을 하는 부분 안 받아줄 건데 앞으로는 안 받아주지는 않을 겁니다.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발주자. 왜? 발주자의 의무니까. 의무사항으로 성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부분 마지막입니다. 구체적인 시공 단계에서 안전보건상 위험 요인을 발견될 경우는 해당 내용과 해결 방안 등을 정리해서 본사, 발주자, 가비에 보고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예방과 관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사고 대응과 관련해서는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제가 한 44분 정도 있는데요.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현장에 지금 뭐 필드에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두 개라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 없으시면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서울 율촌의 허우영 교사라고 합니다. 좀 한참 졸릴 타임인데 계속해서 여기서 강의를 하게 되면 참 부담이 큽니다. 혹시나 또 재미가 없고 관심이 없으실까봐 걱정이 많이 앞섰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지금 중처법 시행 이후에 전국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중처 관련된 적용되는 사건들을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수행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수사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지금 이 제목 자체가 수사 대응 설명회라고 해서 약간의 부담도 좀 있습니다. 뭐 수사에 대응한다고 하면 또 밖에서 다른 데서 봤을 때는 또 태양경을 띄고 보면 또 어떻게든 뭐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 아닌가 라는 또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뭐 최대한 객관적으로 관련 법령과 그리고 우리 수사를 당하고 있는 우리 회사 그리고 경영 책임자 우리 회사 소장님들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은 수사를 우리의 잘못보다 더 크게 처벌받지 않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또 최대한 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이 어떤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시간에 언급이 됐던 것처럼 기존의 이 영상 과실치사, 형법상에 그리고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미 기존에 다 이미 있었던 법령이고요. 이 영상 과실치사 같은 경우에는 경찰에서 수사를 해왔고 그리고 산안법 같은 경우에는 각 노동청 근로구조관들이 특사경으로서 수사를 해왔습니다. 지금 올해 1월달에 중처법이 시행되면서 새롭게 이 경영 책임자를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이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중처법이 이제 제정 시행이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산안법을 이 수사해왔던 우리 노동청에서 담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산안법 수사와 업과사 수사는 뭐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도 이미 진행이 되어 왔는데 그때는 사실상 많이 이슈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대부분이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현장 소장들을 처벌을 하고 이 법인에 대해서는 현장 소장 처벌에 대한 이제 산업법상 양벌 규정에 따라서 이제 처벌하고 이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중첩법상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이 건설 업계 우리에 대해서 이제 많이 우려도 있고 또 과잉 처벌이 아니냐 또 여러 가지 이런 또 우려가 있고 또 그 반면에도 노동계 쪽에서는 당연히 경영 책임자가 관심을 갖고 이렇게 챙겨야 된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게 주목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이 중첩법으로 이 처벌이 된 사례가 없고 구속이 된 사례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이제 노동청 단계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에 지금 넘어간 사건도 몇 개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 중대재해가 현장에서 발생을 하면 가장 먼저 현장에 오는 수사기관은 경찰입니다. 일단 현장에서 이 재해자 구호를 위해서 혹시나 이제 구호할 수도 있기 때문에 119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이 119에서는 자동으로 112에 신고를 같이 하면서 현장으로 출동을 합니다. 그럼 119에서 112에 신고를 하면 112 이제 상황실에서 이 사고 사실을 인지를 하고 바로 이 관할 경찰서의 이 방역팀, 그러니까 형사계 당직반에서 같이 출동을 합니다. 경찰들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함께 노동청에도 이제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청, 노동지청에서 이 근로감독관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중첩법을 갖다 중점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이 노동청 중에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도 함께 이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린 것만 하더라도 일단 경찰서 지구대 수사차가 올 거고 관할 경찰서 강력팀에서 올 거고 그리고 노동지청에서 감독관들 한 30명 나올 거고 광역중대재해관리과에서 한 30명 나올 겁니다. 그럼 사고가 난 이후에 한 서너 시간 사이에 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한 20명이 와서 현장에 이제 올 거고 이 현장에서 이제 온갖 자료를 이제 요구를 할 거고 또 각종 목격자든지 아니면 현장의 안전관리자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소장님까지도 최초 진술을 듣고자 할 겁니다. 일단 지금 약간 업과사랑 이 산안법과 중첩법을 약간 나눠서 경찰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경찰은 이미 과거부터 업과사에 대해서 수사를 해왔고 사실상 현장에서 한 명 정도 이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 경찰 조직 자체에서 크게 엄청난 관심을 갖고 엄청나게 이제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 중첩법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 경찰 내부 지침상으로 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지 말고 이 지방청 단위의 강력범죄수사대에 이제 안전 담당 팀에서 수사를 하라라는 이 기본적인 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지금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이 사고가 2명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부분 이 지방청 단위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고 그리고 1명 정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이 각 지방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각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사건 중에서도 이 지방청 단위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이 한 7, 나머지 이제 경찰서 단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한 3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고 발생한 당일에 이 경찰에서 오면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 경찰은 단순히 수사뿐만 아니라 이 변사체에 관련된 처리를 또 해야 된다. 그래서 관할 경찰서에서 가장 먼저 나와서 하는 일은 일단 변사체가 이제 이 일반적인 과실 말고 기타 범죄에 의해서 혹시 사망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 그에 대한 판단을 위해서 목격자 조사라든지 이 유족 조사라든지 그런 간단한 조사를 해야 이제 검사한테 이 변사에 대한 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갖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을 받아야 그 다음에 유족한테 이제 상세를 인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으면 유족들이 이 장례 절차를 밟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유족이 웬만한 사건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장례 절차에 돌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경찰도 이제 그 절차가 늦어지면은 이게 제대로 이제 조문을 못 받고 이제 이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가장 먼저 그 부분을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지방청 아까 얘기했던 강력범죄수사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가장 먼저 관할 경찰서에서 이 현장을 나오다 보니까 이 굳이 변사체 처리에 필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초 진술을 확보하고자 관련된 안전 담당자라든지 현장 사용에 대한 이 진술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단은 공단체 처리와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동청과 경찰서에서 한 20명이 나와가지고 현장에서 이 해당 담당자들은 몇 명 없을 텐데 뭐 이 자료 갖고 와라 저 자료 갖고 와라 와서 진술 조사 받아라 경찰서에 들어와라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현장에 있는 분들은 사실 많이 힘들어하시고 속된 말로 일단 멘탈이 조금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최초에 그 사고가 발생한 이 순간부터 이제 그 당일날 이 현장 대응을 같이 이제 조력을 드리고 그런 이 각종 수사기관의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노동청 수사와 관련돼서는 이 노동청은 경찰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지청, 관할 지청에서 일단 먼저 나와 있고 이 광역중대재해관리부에서 같이 나오면은 노동청 인력들만 7명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경찰과 다르게 경찰이 일단 현장 조사가 끝나면 자기 경찰서로 돌아가는데 이분들은 안 가고 거기에 아예 일정 시간 동안 이 회의실을 하나 달라고 해서 거기에 머무릅니다. 계속. 그리고 컴퓨터와 프린터를 갖고 다닙니다. 아예 공개 조사를 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조언을 하면서 당장 이제 직접 그 사고를 목격한 분이 아니라면 사실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확인 과정을 거치기도 전에 벌써 이 노동청 감독관들이 와서 이제 뭐 각종 이 작업은 어떻게 됐고 저건 어떻게 됐고라는 이 실질적인 조서가 만들어지게요. 조서가. 그럼 과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이 조사에 응해야 하느냐? 우리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응할 의무상이 없습니다. 안 해도 돼요. 일단은. 안 해도 되는 이유는 이 현장의 조사는 임의수사입니다. 임의수사. 임의수사라는 게 말 그대로 조사 받는 사람의 협조를 얻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현장에 와서 이렇게 조사 좀 하자 했는데 싫습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너무 좀 그렇잖아요. 여기 감독관이 그래도 열심히 와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조사에 이제 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제가 현장에 가면은 조력을 드리는데 일단은 그 현장에서는 최초 진술이 일단은 가장 뭐 신빙성이 있다고 많이 이 판단이 나중에 받기 때문에 이 현장 조사를 만약에 시간 변호인이 만약에 있어서 변호인이 내려오고 있다는 이유로 만약에 조사를 갖다가 잠시 늦추거나 아니면 다음날에 하거나 그런 식으로 조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변호인이 일찍 와서 아니면 입회화에 조사를 받을 수가 있다면 조사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또 이 피조사자에게 또 부여되는 그런 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내가 잘 모르는 것들은 일단은 대답을 안 하는 게 맞겠죠. 일단 이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이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찰서로 일단 들어오라고 하니까 약간은 이 담당자들이 자기를 비우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 여러 가지 사고 조사를 해야 되고 노동청에서 요구하는 자료도 제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양해를 구하고 경찰서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자고 하는 건 이 당일날 조사를 받는 거는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이 어느 정도의 확인이 거쳐지고 나서 그리고 이 사고에 대해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잘 정리를 해서 조사를 받는 것이 나중에 최초에 잘못된 진술을 통해서 나중에 바로 잡는 이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당장에 조사를 안 받았다고 해도 딱히 이 수사 절차상 불이익을 보는 건 제가 느끼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약간 그런 부담감을 느낍니다. 이 감독관이 나중에 감독도 나올 거고 작업 중에 해제도 이 사람들이 해줘야 되고 경찰에서도 나중에 또 이거 문제 생겨서 또 억하심정으로 또 구속영장 신청하면 어떡하나 또 내가 말을 안 들었다고 또 나중에 또 어떻게 내가 좀 안 좋은 길 받으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고 현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많이 겪어보고 제가 예전에 수사기관에 있을 때도 그랬고 그건 당연한 권리예요. 그러니까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사람들한테 수사기관에서도 함부로 못합니다.
내가 잘 모르는 것 같고 내가 당연히 따라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층 더 무리한 요구를 할 수도 있고 무리한 수사에 협조를 요청받게 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임의 수사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되 우리가 지켜야 될 선을 정해놓고 여기를 넘어서는 이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정중하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 그 후속적인 뭐 다음에 다음 날에 간다든지 아니면 병원 이사에 간다든지 이런 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사 구조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여러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검수완박해서 경찰의 수사권이 상당히 많이 특수화되고 이 기존의 경찰 수사권이 많이 확대가 됐지만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중천법 수사나 산안법 수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노동청에서 수사를 하는데 이 노동청은 검수완박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이 영역에 있습니다. 이 노동청은 아직도 검사의 지위를 갖고요. 이 입건을 할 때도 검사의 지위를 받아야 되고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다만 검수완박법 그리고 기존의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사의 지위를 전혀 받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병사체의 경우에만 아직까지 검사가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걸로 되어 있고 수사에 있어서는 전혀 지위를 안 받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자기 나름대로 수사를 하고 나중에 혐의가 인정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를 하는데 이 노동청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다 검사의 승인을 받는 거예요. 입건할까요? 입건해도 될까요? 이 정도 됐는데 혐의 입증되는 것 같은데 송치해도 될까요? 아니면 뭐 영장 뭐 신병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모든 다 이제 검사의 승인을 받게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검사가 최종적으로 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저희 마찬가지인데 이 검수완박법 관련해서 이제 뭐 중천법 사안을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냐 없냐라는 이 쟁점도 있는데 이미 그 전부터 검사가 이 중천법 수사를 해온 적도 없고 산안법 수사들을 자기들이 직접 한 적도 없었어요. 이미 그 전부터. 그래서 뭐 세상스럽게 검수완박법이 뭐 생겨가지고 검사가 이거에 대해서 직접 수사를 못해서 무슨 그 피해자들에 대한 뭐 이게 무슨 사고 원인 규명이라든지 이런 게 잘 안 된다라는 우려는 제 생각에는 실질적으로 따져보면은 전혀 쓸데없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이 어차피 이렇게 이 전국에서 빈발하고 있는 이 중요한 사건을 자기들이 직접 다 수사할 수 있는 인력도 없고 이 사실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과 달라진 게 없다라는 부분을 하나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천법은 우리 첫째 시간에 나온 것처럼 사장님을 처벌하기 위한 법이고 그리고 산안법은 현장 대리,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고 이 업과사는 현장에서 가장 가깝게 일했던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법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경찰과 이 산안법과 중천법의 적용 대상이 다 달라요. 적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경찰에서는 이 본사라든지 이 대표이사들에 대한 이 업과사로 수사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매우 미래적이고 거의 실질적으로 이걸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언론기사 하나 본 거는 지금 광주 화성아이파크 분계권에서 이 대표이사를 품질관리자를 실질적으로 교체하지 않았다는 이 측면에서 이제 업과사를 입건을 해서 수사를 한다는 이제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거는 아마 중천법이 어제 중천법 시행 정이긴 한데 약간 너무 이 사회적으로 많은 이 또 지사를 갖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무리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까지는 현장에서 발생한 그러니까 이제 화성 아이파크야 이게 붕괴가 일어났기 때문에 좀 다른 부분이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 중천법이 적용되는 이 현장에서 어떤 안전수칙 이 위배로 인해서 발생한 이 작업자 사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노동청의 수사에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과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중천법의 적용 대상에 있어서 이 중천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하지 않아서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한다고 하는데 아까 보셨지만은 그 이행사항이라는 게 뭐 병원 어떻게 결정하고 예산을 제대로 주느냐 안 주느냐 그리고 관련자를 평가했냐 안 했냐 그리고 종사자의 일당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는 시스템적인 문제 뭔가 구체적으로 네가 이런 조치를 해라 그게 아니고 현장에서 이러한 안전조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사 차원에서 챙겨라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본사 직원들이 그 시스템에 따라서 움직여주면 사고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생각하에서 이제 만들어진 법인데, 그럼 과연 본사를 방어하기 위해서 산안법 이 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 법조계의 기본적인 입장은 현장에서 현장 수사한테 산안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추궁할 수 없다면 중처법 위반에 대한 이 경영 책임자에 대한 추궁도 매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산안법이 인정이 안 된다고 해서 중처법이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이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산안법 위반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잘못이 없다고 판단을 받았는데 어떻게 본사 대표님이 잘못이 있다고 판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처법에 대한 수사에 대응을 하든지 거기에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산안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일단 산안법에서만 막으면 중처법으로 올라가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 관건으로 산안법 위반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권리주장을 하고, 그게 만약에 안 받아들여졌을 때 우리 시스템상으로 문제가 없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사항을 말씀드렸고, 이거는 마지막에 설명드리고, 일단 제일 관심이 많으신 것 같으니까 압수수색 관련돼서 이게 원래 압수수색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임의적으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 하는 것들은 다 임의수사입니다. 그러니까 피조사자가 안 가면 조사를 못해요. 억지로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안 나올 때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이제 체포영장을 자료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아서 강제로 끌어다가 이 앞에 앉혀놓고 조사를 하는 게 강제수사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발부를 받아야 돼요. 그건 사람에 대한 조사는 그렇고, 이 대밀적으로 만약에 이 현장에 와가지고 이 사고와 관련된 작업일보라든지 운영일보라든지 출력일보라든지 여러 가지 그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 싶을 때 와서 얘기를 하겠죠. 이런 자료를 주세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요구를 받아서 주면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임의 제출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그것만으로도 압수수색 효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경찰이든 노동청이든 그 자료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만약에 다가보인다 안 준다. 그럴 때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서 이제 영장에 기해서 강제적으로 가져가는 게 우리 압수수색의 영장의 집행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중대재해사가 발생하면 압수수색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그리고 임의수사가 원칙이에요. 이 수사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한 이 국가 활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인권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수사를 하는 게 원칙이고, 모든 각종 수사 관련된 규칙, 지침, 훈령, 기타 관련 분량에도 그게 원칙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압수수색을 왜 할까요? 그리고 다음날에 왜 압수수색을 할까요? 사회적으로 관심이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고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사건, 그러니까 이제 중대재해 사건 말고 사람 사망하는 그런 거 말고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사건도 그렇고 기타 그냥 일반적인 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는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사실상 지금 경찰이 수사권을 갖다가 많이 이제 보유를 하는 입장에서는 검찰에서는 그걸 많이 통제를 하려고 하고, 이 법원에서도 한 번 더 통제를 하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어지간한 사건에서 잘 안 나와요. 근데 중대재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무사 통과. 혐의 인정도 필요 없어요. 일단 현장에서 작업자가 사망을 했고 이거에 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 라고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 바로 다 나옵니다. 다음날에. 근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례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압수수색을 하려면 한 명이 가서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한 30명씩은 동원해서 가야 돼요. 이게 특히 본사 같은 데 가려면 이 압수의 대상이 되는 장소는 여러 군데고, 또 대상도 많고, 또 요새는 거의 컴퓨터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게 컴퓨터, 포렌식 요원이 같이 따라가지 않으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명을 동원해서 가야 되는데,
이 일선 노동청에서 30명씩이나 되는 인력을 자기 청 내에서 동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청에서 각 몇 명씩 이제 동원을 받아서 그렇게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말 힘들겠죠. 노동청 입장에서도.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한 명 정도 이 상황을 한 경우에는 이 현장에 진출을 해서 일단 이미 제출로 자료 요청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그 제출 요청에 대해서 잘 확실하게 따르고 그 자료만 보더라도 혐의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이런 압수수색 영장을 통한 관계에서는 하지 않고 이제 이미 제출물로 받아서 정리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렇고요. 만약에 현장에서 한 2명 이상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압수수색은 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일단 현장에서는. 왜냐하면 상황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사기관은 부담스럽습니다. 일단은 당초에 이 사고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명해야 된다는 이 사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요. 그럼 왜 압수수색을 안 했냐? 라는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그럼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 라는 생각도 이제 좀 높아지네. 스스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까 말씀드렸죠. 변사체는 이제 아직까지도 그 검사의 지위를 받기 때문에 변사체를 검사로 보내면서 압수영장을 같이 보내요. 그냥. 그럼 같이 조작이 다 나옵니다. 다음날에. 최초에는 그랬던 거고 저희는 한 명 정도 돼 있고 사실 뭐 크게 사고 원인 규명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처럼 보이는 거는 이 압수수색을 안 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이 현장에서 이제 이미 제출을 하라는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언제라도 추가로 압수수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또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압수영장 집행을 나오면 미리 알 수 있습니까? 나오기 전에 아니면 나왔을 때 알게 됩니까?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여기 지금 형사소법 122조에 보면 이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영장 집행함에 있어서는 미리 알려줘요. 미리. 그게 원칙입니다. 미리 알려주는 게. 다만 저희 예외사항으로 급속을 요하는 때라면 예외건설하는 규정입니다. 급속을 요하는 때라면 이 압수수색을 미리 알려줬을 때 이 당사자들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뭐 미리 알려줘서는 이 압수수색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라고 우리는 판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 중대재해 사건 이외에는 일반적인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알려줍니다. 거의 뭐 우리 본사 앞에 왔을 때 알게 돼요. 근데 최근에 제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그래도 지금 중대재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2-3시간 내내 알려주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다들 9시에 우리 방문을 하겠습니다. 하면 7시에 전화옵니다. 전화해한테 우리 9시에 가니까 참여하시라고 오세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광주에 제가 그 아이파크 대응할 때도 그때는 이미 다른 현장을 압수수색을 하고 있었고 이제 여기로 할 거니까 내려오세요 라고 해가지고 제가 부랴부랴 내려와서 이제 제 참여하에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2-3시간 전에는 알 수 있다 라는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이 만약에 왔을 때 우리 핸드폰도 이제 압수 대상일 수가 있는데 이 핸드폰에 대해서 대부분 이 패턴이나 이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고 있는데 과연 그걸 알려줘야 됩니까? 라는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형사소송법상에는 여기 120조에 보면은 집행에 있어서 감정을 열거나 개봉, 필요한 척을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기초를 해서 이제 이 패스워드든 이 패턴이든 이런 것까지 이제 알아낼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 일반적인 견해상으로는 이제 안 알려줘도 된다는 게 일단은 우리 일반적인 법조계 입장인 것 같아요. 일단은 패턴 같은 걸 알려주는 거는 일단 진술 거부권과도 일단 연관이 되어 있고 자기가 이 압수수색 이 영장 집행을 소극적으로 이제 수행해야 될 의무는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렇게까지 뭐 패턴이나 이런 걸 알려줄 필요는 없다. 라는 게 일반적인 우리 법조계에 많은 생각하는 견해고
또 지금 법무부 장관도 뭐 그런 이유로 저걸 안 하셨었죠. 뭐 진술범건이고 헌법상 보장의 권리라고 법무부 장관께서도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현장에서 과연 저를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또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떳떳하다면 그냥 공개하고 깔끔하게 풀자라는 많은 그냥 또 시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건 이제 만약에 저런 경우가 생기면 이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한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형사소법이 개정이 돼서 그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을 하게 되면 압수수색 영장을 교부형이 돼 있어요. 사고를. 그래서 받을 수가 있어요. 현장에 압수수색 영장. 과거 같은 경우에는 사고를 안 주고 재심만 하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압수수색 영장을 그 집행을 당하고 나서도 제가 무슨 본대 때문에 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당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렇게 사고를 교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좀이 피해 압수가 그러니까 압수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권리가 많이 신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18조가 아까 말씀드렸던 임의로 이거 제출해주세요 했을 때 우리가 제출하면 또 압수와 똑같은 영장 없이 집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이건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과 거의 총 정리한다고 보면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영장에 의한 압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수사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 좀 성실하게 제출을 하고 우리가 다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일단 이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최대한 안 나오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약간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좀 징후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자료를 대규모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요구를 안 하는 게 수사기관도 약간 그렇다는 건데 아니면은 갑자기 누구 참고인 수사를 하자라고 했다가 갑자기 그 일정을 취소하고 뭐 추후에 다시 연락하겠다라고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이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또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그런 상황들은 어차피 이 군청법 사안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변호인이 많이 조력을 받기 때문에 변호인과 상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실질적으로 압수수색이 나왔을 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영장을 제시를 받기 때문에 영장 내에 이제 어떤 대상물이 이 압수할 수 있도록 기재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잘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압수 영장을 벗어나는 이런 자료들이 이 압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압수의 방법에 대해서 이 압수를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자료가 요새는 컴퓨터에 많이 생겼기 때문에 컴퓨터 파일, 그게 아니면 현장에 남아있는 이 서류들일 텐데 이 서류 같은 경우에는 압수의 원칙이 사본 압수입니다. 원본을 못 가져가게 돼 있어요, 원칙이. 그래서 일단은 사본이 압수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챙길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압수 목록을 다 교부를 해주기 때문에 이 목록에 따라서 이제 어떤 걸 가져가는지가 이게 확인이 되긴 하지만 현장에서 이제 사본으로 이제 제출을 할 때는 항상 2부씩 복사를 해놨다가 수사기관에서 어떤 게 이제 압수를 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할 때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컴퓨터 파일은 그럼 어떻게 압수하는 게 원칙이냐? 이것도 그 파일 같은 경우에 파일이 대부분 아마 뭐 한글이나 워드나 뭐 파워포인트나 뭔가 출력을 할 수 있는 이 파일들이 대부분일 거기 때문에 이 출력을 해서 가져가는 게 원칙입니다. 출력을 해서 가져가는 게. 그게 여의치가 않을 때 파일만 특정을 해서 가져가는 게 그 다음 원칙이고요. 그게 여의치 않을 때 이미지, 그러니까 전체 그 하드디스크를 전체를 복사해서 가져가는 게 그 다음 순서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 하드를 통째로 들고 가는 이런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면 현장에서 거의 다 이 뭐 출력물 압수 혹은 그냥 꼭 파일만 압수하는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이미징을 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가져오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압수영장이 대상이 되는 파일과 그렇지 않은 뭐 개인적인 자료들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이제 다시 또 그 노동청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에서 다시 한번 방문해서 그 방문한 점에서 이제 선별할 수 있는 절차를 다시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우리 만약에 피해 압수 당하는 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그런 절차에 같이 참여하겠다는
일단 의사를 밝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영장에 이제 어떤 것들이 되어 있는지라는 부분들 뭐 제가 앞서 영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이제 보여드리고 싶지만 배터리 저는 보여드리고 싶지만 이게 현실적인 여건상 좀 보여드리기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구조로 대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다 했고 제 머릿속에 있어가지고요.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서 앞서 대상은 사실 중대재해와 관련된 거니까 일단 현장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자료가 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아파트 현장 같은 경우에는 100일 동안 사고가 났으면 다른 도구 빼고는 싹 대상이 된다고 보면 되고 그리고 본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중처법 이행사항과 관련된 사실상 안전에 대한 모든 조치가 이 압수 영장에 이제 기재가 될 거고 이제 임의 제출을 요청 받을 때도 저런 자료들이 저런 자료들을 요청받게 될 겁니다. 그럼 또 하나 또 궁금해하시는 게 본사의 압수수색이 나오면 과연 본사에서 어떤 부서 아니면 누구가 대상이 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동안에 본사에 나왔던 경우를 따져보면 당연히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경영 책임자들은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리고 좀 중처벌 이행사항 관련돼서 관리감독자나 이런 인사 배치와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인사팀 그리고 하도업체 선정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도업체 선정을 담당하는 팀 그리고 예산 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담당하는 팀 그리고 무엇보다 본사의 안전 전담 조직이 있다면 거기는 반드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요것도 지금 질표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직 영장으로 지금 본 게 아니고 임의 제출 요청을 받은 공문입니다. 아까 법령상 나와 있는 일반적인 부분으로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이 대상이 되냐라는 것도 많이 질문을 받았는데 그동안에 본사에 나왔던 대상에 있어서는 이 대표님들 핸드폰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수사에 있어서는 핸드폰을 압수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이분의 소명과 그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 중처법 사건에 있어서는 상당히 관대하게 영장이 발부되고 있습니다. 그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압수수색에 어떻게 보면 이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좀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이게 바로바로 제출하고 협조하는 게 일단은 필요합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고 파일 선별 절차는 이제 압수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가져가기 위해서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그 검색으로 이제 추출되는 파일들만 가져가는 작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냥 수만 개, 수천 개가 막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런 키워드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서 이제 서로 이제 조율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 관련돼서 이제 제가 간단하게 여러 가지 사례가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그 순서대로 다 그렇게 진행이 됐어요. 일단 경찰은 경찰대로, 노동청은 노동청대로 각자 수사가 진행이 됐고 또 하나 많이 질문을 받는 게 경찰하고 노동청하고 서로 협의를 합니까? 서로 협조를 합니까? 서로 자료를 공유를 합니까? 라는 것도 많이 질문을 받습니다. 근데 제가 본 바로는 거의 협조를 잘 안 해요. 서로. 이 중처법 시행되기 전에는 이 경찰에서 대부분의 수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경찰에서 혼자 압수를 하면 노동청에서 우리도 압수자료 주세요 하면 안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자기들이 갖고 온 자료에 대해서 사실상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근데 최근에는 그나마 이제 중처법이 많이 이제 적용 대상이 되는 이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서로 조금
조율하려는 움직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약간 소비를 해야 되는 게, 사실 중대재 사건이 발생을 하면 제일 중요한 게 최초에 수사기관에서 밝히고자 하는 게 사고 원인입니다. 사고 원인. 근데 사고 원인을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이 과학적인 그런 방법들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일반 노동청 특별감독, 근로감독관들이나 아니면 경찰들이 자기들이 사고 원인을 갖다가 임의대로 밝힐 수가 없어요. 나중에 법원에서도 인정도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경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도 국민과학수사연구원, 그리고 노동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산하관장 노동단, 그래서 이제 제일사 의견서나 아니면 현장 감식 자료 이런 것다가 꼭 기다렸다가 그 원인에 이제 기여한 과실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이제 수사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또 이제 국가수나 공단의 이제 재의견 조사 결과 보고서가 가장 이제 유력한 사고 원인에 대한 이제 전문가 입장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찰과 노동청에 서로 협의하거나 협조할 그런 뭐 명분을 새겼기 때문에 이 당사자들끼리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꽤 많이 지나는 것 같은데, 혹시 뭐 수사 관련돼서 뭐 질문 사항이나 아무거나 편하게 그냥 궁금해하셨던 거, 아니면 이제 얘기 듣다가 혹시나 뭐 현장에서 뭐 필요할 수도 있겠다 하는 질문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받고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좀 어려우시죠? 혹시나 뭐 궁금한 게 있거나 하시면은 뭐 나중에 뭐 따로 연락을 주시면 뭐 아는 범위에 대해서는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형 변호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정신철 변호사님께서 중대재해 처벌법의 주요 쟁점 소개해 주시고 관련해서 질의응답을 해주시겠습니다. 많이들 피곤하시죠? 바로 이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가지고요. 화장실 갔다 오신 분들은 편하게 갔다 오시는데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요. 네, 많이 피곤하시죠? 의자가 보니까 이게 저는 키가 작아서 그런지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네, 여기서 감이 저 가끔 오는데 오른처럼 이렇게 열고 마시는 거 참 오랜만에 보고 너무 대단하십니다. 기지개도 한번 피시고요. 네. 그 질문들이 없으신데 저희는 어떤 자료들 한번 보니까 열심히 준비해 갔죠? 좀 도와주세요. 열심히 준비해 갔어요? 네, 제가 잔소리를 좀 많이 해서 우리 정원 변호사님, 허영 변호사님 정말 바쁘신 분인데 오늘도 조사 일정, 변론 일정 다 조절해서 이렇게 참여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소희씨 전체사퇴하고 또 참여해주신 우리 임직원 선생님들한테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끝까지 자리 지켜해 주셔가지고 좋은 노하우 많이 알려드릴게요. 사실 제 시간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자랑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허우영 정원 변호사님 실무적으로 굉장히 많은 내용 전달해 주셨고 부족한 내용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집을 저희가 이렇게 두껍게 만든 이유가 사실 이게 기본서 같은 역할을 하라고 만든 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 지금 제가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속된 말이 우리말끼리 물고기를 잡는 법을 학교해줘야지 물고기를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선생님들 손흥민 선수 좋아하세요? 손흥민 선수 저 되게 좋아해요. 10년 전부터 손흥민 선수는 축구의 대통령이 될 거라고 했더니 보고 축구도 못하는 놈이 그런 얘기 왜 하냐고 했는데 축구 대통령 됐어요? 안 됐어요? 박지성보다 10배는 더 잘할까라고 했더니 저를 막 욕하더라고요. 박지성 팬들이. 제가 한 번씩 들어보고 혹시 계시죠? 네. 박지성보다 더 잘하려 오시면요? 앞으로 10배 더 잘할 것 같아요. 갑자기 왜 중천법 강의하다가 손흥민 얘기 날까요? 손흥민 선수는 그 아버님이 훌륭하세요. 아시다시피. 체계적으로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정식 축구 교육을 안 받았죠? 무슨 말이에요? 일종의 홈스쿨링을 한 거예요. 중천법에 있어서 본질은 뭡니까?
축구 선수의 본질은 뭐죠? 저희가 이렇게 어려운 시간, 이렇게 힘든 시간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 이유는 뭐죠? 아버님이 어떻게 훈련해 주냐면 운동장에 세 바퀴 돌려요. 한 바퀴는 오른발로만, 한 바퀴는 왼발로만, 한 바퀴는 머리로만. 공이 떨어지면 다시 합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제 독일에 가가지고 그게 무슨 구단이죠? 섬에가 구단이 축구를 안 좋아하시고 중축구만 좋아하세요? 네? 한국프레어 돼요. 같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홈시크가 걸려가지고 어차피 4시간에 끝낼 겁니다. 어차피 맞죠. 네. 고향에 돌아오고 싶으니까 아버지가 오라 그랬어요. 대신 너는 한나절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유명한 선수고 유럽 리그에 뛸 정도의 선수인데 어떤 훈련을 했을까요? 2011년 10년경에 그렇죠. 500번은 왼쪽 골대로 쏴요. 500번은 오른쪽 골대로 쏴요. 축구 선수의 본질은 뭐죠? 축구가 끝나면 그 수많은 공을 손흥민 선수가 쳤으니까 아버님이 쳤습니다. 누가 치죠? 어려운 줄 알잖아요. 둘 중에 하나인데. 아버지가 치죠. 왜? 축구 선수의 본질은 선수를 빨리하고 뒤치다프함이 아니에요. 축구 선수의 본질은 뭐예요? 그렇죠. 어느 자세, 어느 위치에서나 볼을 넣는 거예요. 자, 먼저 보겠습니다. 중첩골의 본질은 뭡니까? 특별효법이죠. 그렇죠. 기록. 누구를 처벌하는 특별효법이죠? 경영 책임자 등을 처벌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겼다고 해서 산안법이나 형사상, 업무상, 치사죄 아까 보셨지만 그대로 유지되어 없어졌어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무슨 형법이라고요? 그런 업무상 과실치사내지 권한법, 현재에도 문제있던 주택법, 건축법, 거기도 무기징역이 있어요. 지금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될 거예요. 그렇죠? 부실시공, 불법 하도에 대해서. 그러면 이 법의 특징은, 그럼 형법의 특징은 뭡니까? 자, 형의 본질은 뭐예요? 어느 곳에서나 모든 꼴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특별형법, 형법의 본질은 뭡니까? 그렇죠, 기본. 어떤 의무를 지키거나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거죠? 감 잡으셨죠? 그러면 제가 핵심 점검 사항으로서 설명드리고 싶은 건 뭐겠어요? 그렇죠. 조금 빠른 속도로 정원 변호사님과 허 변호사님 소개했지만 제가 한번 리뷰를 해드리는 거예요. 리뷰. 저희가 여기서 듣고 간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한 서너 가지 정말 도움이 되고 소개할 겁니다. 앞 시간에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에 자, 우리 핸드폰 다 꺼내보세요. 꺼내보세요. 제가 낚시를 선보드리려고 해요. 중대재해 처벌 낚시를. 자, 유튜브에 들어가보세요. 그래서 못생긴 얼굴이지만 정유철 변호사를 쳐보십시오. 정유철 변호사 쳐보세요.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죠? 눌러보세요. 한번 눌러보시고 이게 바로 저희 밀촌, 뭐 광고하려는 거 아니에요. 밀촌뿐 아니라 다수의 공무법인과 전문기관에서 이런 거 지금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자랑드리면 밀촌만큼 열심히 하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정말 일주일 내내 강의 만들었어요. 왜? 우리 선생님들한테 억울함 없으라고. 국가 대한민국의 안전법률 전 세계 4번째인데 영국에서 13년 만에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단한 나라죠. 전 세계 최고 아닙니까? 4번째 국가인데 이왕이면 억울함이 없도록 최소한의 거에 우리의 본질이 뭔지를 알자고. 그래서 유튜브 TV를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어느 쪽이 치우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보시고요. 거기 보시면 혹시 불법 하도급이나 불부실공사에 대해서도 확연하게 하셨어요. 아마 올해 처음으로 변소한산업기본법의 개정안에 10배의 손해배상액과 무기징역형이 있다는 거 아시는 분 처음 있을지 몰라요. 그런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2시간 만에 어떻게 통크가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고라는 게 나는 것이 나고 아는 것만 들려요. 보고 싶은 거 보게 되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게 돼요. 그래서 검찰이 조사, 경찰이 칼박박박 신나야 하는데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해가지고 조사받아 보면 가만도 아니에요. 왜 그렇죠? 그렇죠. 조사관 입장에서는 조사관이 형법의 본질이 뭐라고요? 그렇죠. 구속요건적 의무. 아까 몇 개라고 했었어요, 정원 변호사님이. 법에서 몇 가지? 4가지. 시행령으로 몇 가지? 13가지가 더해져서 15가지. 제가 다시 한번 복수할게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조사관들은 조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사관들은 자기들이 적고 싶은 거 적겠죠? 네. 나쁜 건 적은 가네. 그럼 우리는 또 뭘 해야 돼요?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변호사의 교육이라든지 참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좀 많이 들어갈게요. 그러니까 이거 제 내용 어렵지 않으시죠? 제 내용 어렵지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얘기 말씀드렸고 크게 제가 낚싯대 2개를 드릴 거예요. 그 중에 낚싯대 하나는 뭐죠? 이미 보여드렸어요. 뭡니까? 그렇죠. 유튜뿐 아니라 다수의 전문기관의 이런 유튜브 TV라든지 자료를 보시면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시각이 많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저부터도 법조인 20년 이상 하면서 법의 이단 단계에서부터 시행령이 만들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지고 해설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목도한 법률이 몇 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은요, 저희 대한민국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킬 것이고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없죠. 함수를 치면 우리 종교편수잖아요. 그럼 독립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잘 전개를 해야죠. 건설이라는 것은 두 가지 큰 독립변수, 공기와 뭐죠? 그렇죠. 공사구에 시간과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함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안전이라는 변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가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중에 가장 중요한 페이지는 한 페이지라고 하면 이거겠죠. 이해하셨죠? 네. 자, 중대재해처벌법 서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있죠? 그렇죠. 사람은 실수를 하고 기계는 고장이 난다. 그럴 때 뭘 갖춰라? 시스템을 갖춰라는 거예요. 시스템. 아무리 체계화되고 거꾸로죠. 아무리 병력이 많고 인구가 많아도 최근에도 뭐 어디 전투가 있죠. 유럽에. 아무리 그렇더라도 영화 300이나 명량이라는 곳이 많지만 체계화된 소수의 몇백 명의 군대를 못 이겨요. 이순신 장군의 경우도 명량해전에서요. 1000명도 안 되는 군대 갖고 적 133% 괴멸시켰죠. 그 이유가 뭡니까? 23번 사하고 23번 다 이긴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바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사람은 실수를 하고 기계는 고장이 나니까 시스템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말하는 크게는 법에서 4가지, 강론적으로는 시행령의 1호와 관련돼서 9가지, 그리고 4호와 관련돼서 4가지, 총 15가지가 되겠죠. 그 15가지의 주의 의무를 지킬 수 있는 뭘 갖추자? 정답, 시스템을 갖추자. 그러면 50점. 왜 50점이죠? 정유철 변호사,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특별형법인데 법에서 이렇게 16개 조항밖에 안 되는데 시행령까지 포함해가지고 15가지 주의 의무를 알려줬어. 그럼 우리는 그걸 갖추면 되는데 뭐가 문제지? 뭐가 문제가 아니라 시간 관계상 이거 하나하나 읽지 않겠어요. 아까 정원 변호사님께 제가 부탁을 드려서 간단히 30초에서 1분씩 다 설명드렸죠?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한번 도표로 만들어봤어요. 도표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7가지.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감독이 나오면 7가지 핵심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그럼 이것도 결국 뭐예요? 그렇죠. 본질. 바로 구성요건적 의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구성요건적 확보 의무로서의 안전도구 확보 의무라는 걸 반드시 아시면 좋겠고, 왜 구축만 하면 50점이냐? 여기 보세요. 니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엔드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아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즈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니 또는 엔드라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뭐예요? 이 15가지의 구성요건적 의무가 결국은 시스템을 갖추는 전체가 몇 점? 50점. 그거를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반기별로 세계적으로 점검하는 게 몇 점? 50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입니다. 이미 아시는 분들한테 죄송한데 다시 한번 제가 주의를 환기시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좀 기도라도 해야지. 서양의 유명한 속담인데 기도라도 해야지 내가 네 말을 들어주지 않느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 않고 맨날 뭔가 됐으면 좋겠다,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은 아까도 그랬지만 웬만하면 압수수색 다 하고요. 진짜 압수수색이 동원되는 인명이 수십 명이고요. 한 분이 만약에 재해가 나셔도 현장에서 현장 대리인하고 안전수칙관리자, 그 다음에 본사 임원, 그 다음에 사장님 대표이사, 그 다음에 CSO가 있으면 CSO, 그 다음에 이제 관련 공동수부처의 사장님까지 선고를 조사를 받아요. 그것도 몇 개 기관으로부터요? 3개 기관. 아까 오셨지만 고용노동부, 경찰, 검찰. 그것도 한 번만 맞습니까? 참고인조사 보면서 피의자로 전환한 피의자 조사. 부족하면 고발입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억울함이 없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왜 23번 싸우고 23번 이기면서 그 밤새 근무를 바꾸고 명량에 내려와서 결국은 이겼죠. 본질이 뭐였어요? 명량이 뚫리면 조선민족이 망합니다. 한반도가 멸망해요. 아마 지금도 조선의 나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중대재해처벌법은 제가 거창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억울함이 없으려면 법에서 말하는 구속요건적 어부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현장을 모르고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실제 고용노동부도 작년에 그런 말을 했어요. 500명 정도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실제로 중첩법 시대로 옮기면 몇 건 정도가 기소가 될 거라고 했더니 절반 정도 돼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뭡니까? 이미 중첩법 1월 27일 시행되기 이전이라도 그렇죠. 등동 산안법이라든지 관련 법률을 통해서 체계의 기축과 이행 점검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야 비로소 변론이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우리 선생님들 유명한 요리사나 유명한 마트를 가보면 대부분 특징이 뭐죠? 공통점이? 그렇죠. 싸고 맛있어요. 싸고 맛있는 게 공통점이 뭐죠? 그렇죠. 등동 대부분 좋은 양질의 요리 재료를 써요. 아낌없이. 네,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유능한 변호사를 만나고 좋은 변론을 하고 변호사뿐 아니라 안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려면 정답은 되게 단순해요. 좋은 식재료를 쓰면 된 거거든요. 차고 넣지 정도로. 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 인식을 바꿔보죠. 그래서 뭡니까? 결국은 첫 번째로서 보건성과의 목표, 두 번째로 인력 조직과 예산, 반복되는 거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이런 7가지. 그리고 정원변에서 말씀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3가지가 뭐라고요? 저는 정말 여기 오신 회사에는 다 갖추고 있으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오늘 오셨으면 다행이에요. 들으셔도 다행이에요. 적어도 4가지? 그 15가지를 7개의 책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 7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개로 모은다면 그 3개 핵심 점검사항은 뭐가? 첫 번째, 중대재해처벌법의 내용에 따른 예방과 대응에 관한 경영 책임자의 R&R, 롤과 역할을 추적한 바로 대응 규정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너무도 중요하죠. 사고라는 것이 난도시도 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작업 중지 및 산업재해 대응 규정에 따라 실제 위험 발생이 높은 상황 및 재해 발생이 가능한 상황에 대한 대응 규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공동수체나 하도급사, 협력사 쪽에서 사고 많이 나잖아요. 네. 또 원인도 대부분 80% 90%가 돌가공사나 불법하도급 부실공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 내용이 있으셔야 돼요. 네. 마무리 보겠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그 다음에 아까 보신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걸 한 페이지를 정리해라. 좀 이겁니다. 한 페이지 정리.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빙의를 해볼게요. 우리 이제 오신 선생님들, 상무님, 대표님으로 빙의하면, 뭐라고 2시간이나 들었는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죠. 내가 지금 돌아가서 뭘 해야 되지? 이미 잘하고 있는 회사는 상관없어요. 계속 잘하죠. 혹시라도 부족한 회사 뭘 보완해야 되지? 첫 번째, 조직 분담을 먼저 하셔야죠. 네. 조직 분담을 먼저 하셔가지고, 제대로 된 안전전자 조직이 있느냐, 우리 회사에 지금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어떠냐. 두 번째, 가장 조사받을 때 핵심적인 게 뭐라고요? 15가지 주요 의무인데 그거를 가지고 체계화된 시스템 구축하고 있어야 되죠. 거북성과 산업성과 사정거리가 3배, 5배가 먼 우리에게 확보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쏘지 말라는 거예요. 올 때까지 쏘지 말라는 거예요. 쏘는 순간에 다 배려합니다. 영양회전에서도요, 조선군 2명에 3명 죽었어요. 일본군 8천을 맞는 죽었습니다. 절대 쏘지 말라는 거예요. 들어오면 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고요? 적어도 지금 만약에 갖춰는 있지만 산만하게 돼 있거나 잘 안 돼 있거나 잘 모르겠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진단을 하신 후에 적어도 가장 기본적인 규정과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죠. 왜 그런 거죠? 만약이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충실히 입증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부족한 내용은 그 유튜브 TV나 제가 이제 주요 미리 질의응답을 가져왔는데요. 굉장히 이런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벌써 이제 피곤하신데 제가 일일이 이거 강의하지 않겠습니다. 교재에 보시면요. 선생님들 이거 첨부해놨죠. 그거에 대해서 2페이지 정도, 3페이지 정도 저희 그 농사님이나 변호사님들이 지금 계속해서 이 대학경제에 기고를 하고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기고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로서는 이런 세미나라든지 고객 그런 어떤 결론을 통해서 궁금해하시는 사람들을 많이 기고를 하고 있습니다. 선별을 해서.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과연 그럼 적용 시기는 언제냐, 공동수급체는 어떻게 되느냐, 과연 해외 현장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많이 참고를 하시고요. 매주 기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거나 검색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온라인 검색을 하시면 될 거예요. 네, 다 나오니까요. 근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 2가지 말씀드릴게요. 경영 책임자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으신데 이거는 제가 간단하게 저희가 PPT를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CSO가 있는데 상무님이 CSO인데 그러면 대표이사님을 처벌받느냐? 법조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학설이. 당연히 CSO가 있다고 해가지고 대표이사가 처벌을 안 받는 건 아니다. 이미 중대재해 처벌법 해설서에 나와 있죠.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으로 CSO에게 CEO처럼 총가임 및 관리, 최종 의사결정권이 부여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은 거꾸로 옵니까? 그 말이 뭐죠? 결국은 아무리 CSO에게 최종 의사결정이 있다 하더라도 CEO에게 무조건 응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당연히 공동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공동대표가 2명 있으면 공동 책임을 져야 되고요. 그래서 이 R&I 정립에 대해서 아까도 보시니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3개의 기준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그 중에 첫 번째가 경영 책임자에 대한 마스터 비전이라고 했잖아요. 그 경영 책임자에 대한 마스터 비전은 그건 뭡니까? 그렇죠. 대표이사가 CSO가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를 정확히 선별해야 되는 거죠. 절대 소집 안 하는 거예요. 어떤 벌이 들어올 때까지는. 어떻게 대책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주 물으시는 거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데 안전보건 전담주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구체적인 얘기 하자는 거죠. CSO 어떻게 할 거냐. 보건조치 어떻게 될 거냐. 당장 내가 지금 가서 돌아가서 뭘 할 거냐. 이 문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건 전담조직은 건설사의 경우에는 아시죠? 500인 이상 그리고 200인인데 거기에 또 구애받으시면 큰일 나요. 말씀 안 드려도 200인 이상은 다 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아니라 법의 공백은 본질은 어디냐면 적어도 3명 정도라도 200이 아니라 1000이라도 반드시 전문가를 주셔야 된다.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거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 물론 예산이 어려움과 여러 가지 경영하는 게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또한 지나가려고요. 대한민국은 이 법률을 통해서 많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좋은 결과를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적용 이것도 중요해요. 의외로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이제 이 법은 뭐 입법자의 국민이 뽑은 이제 우리 의원들이 만드신 법인데 법이 분명히 개정될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만약에 생각이 되는데 개정이 안 된 현재 상황에서는 아시다시피 5명 미만은 처벌을 안 받아요. 아예. 근데 50명 미만은 3년이 유예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내후년 2024년 1월 27일 날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이제 뭐예요? 근로시간 단축 때처럼 무리를 두고 해요. 3년을.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있죠. 건설업의 경우에는 봉사금이 얼마죠? 50억. 50억 안 되는데 드물죠. 적어도 여기 오시는 우리 회사 관계인데 질문도 하셔야죠. 나 공동수급체인데 그러면 N분의 1 합니까? N분의 1 안 해요. 또 질문해야 되죠. 공공감독자재 가격 포함이요? 포함하죠. 그리고 웬만하면 들어가도록 계속해요. 웬만하면 빠지도록 계속해요. 웬만하면 현재는 아직 공식적 요건에서 그렇지만 들어가도록 계속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도 보세요. 상시근로자 선정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고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낚싯대를 몇 개 이제 소개해드리다 그랬는데 아까 전에 물촌의 중대재해 TV 말고요. 그 낚싯대 중에서 15분 정도 남았네요. 고용노동부에 들어가시면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아실 거고요. 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런 해설서를 내고 있기 때문에 한 200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업의 경우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50인 미만이기 때문에 본사의 안전조치도 당연히 없을 수 있어. 그렇죠? 네, 그리고 법에서 예의라고 지금은 아시지. 지금은 석 달 몇 달 지났으니까. 그런데 잠시 간과한단 말이에요. 1년 반부터지. 근데 뭐 나 현장 가는데 내가 50이 미만이라도 건설업을 하더라도 50억 넘는 데라고 딱 2군데밖에 없어. 한 군데밖에 없어. 바로 거기가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해하죠? 그런데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가장 큰 2가지가 뭐라고요? 그렇죠. 시스템의 구축과 정기적 점검인데 벌써 한 분기가 지났습니다. 1월 27일부터 2월, 3월, 4월 그럼 5월이잖아 이었어. 그럼 벌써 5월인데 아까 말씀드린 3가지 규정만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 규정조차도 없어. 2번째, 점검도 안 했어. 자, 어떻게 될까요?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선생님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도 절반 정도는 반드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기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라고 정부 부처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이제 한번 5가지로 이렇게 저희가 분류해봤는데 그거를 이제 지키지 않는 경우를 추상화시키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그럼 얘들이 이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있는 그대로 체계가 없어. 거기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요 15가지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위의 요인의 발견이나 개선도 안 해. 뭐, 두 번째, 예상도 없어. 안전보고 전담 조직도 없어. 세 번째, 책임자도 없어. 업무 수행도 안 해. 5번째,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 종사자. 종사자에 대해 의견 청취 안 해. 종사자에 대해서 이행체계가 없어. 근데 이거 정철 변호사가 하라는 거 아니다. 정원 변호사가 하라는 거 아니다. 아시다시피 시행령과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것도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얘기 반복이죠. 수급인 선정. 알고 봤더니 이 수급인이 영업정지만 5번 받고 알고 봤더니 이 수급인이 매년 안전사고로 내는 회사예요. 할 말 다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쉽게 전달을 했어요. 시간 관계도 있고. 그래서 우리 오늘이 끝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낚싯대 또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프린터 하나 드린 거 보셨어요? 네,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제가 광고하려는 거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꼭 이것만 있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이제는 이제 메이저 상위권 대학에서도 아예 전문 CEO 과정을 만들어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런 걸 이제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찾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런 취지는 결국 그렇죠. 다시 돌아오면 이 법의 본질은 민법이나 헌법처럼 그냥 통합된 추상적인 법률이 아니라 살아서 움직이는 중첩법을 살아서 움직이는 법이다 보니까 이제 규정이 유권에서 나오고 이제 판례가 생성되고 이런 법률이다 보니까 어떤 우리가 기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거에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선생님들 오늘 오신 분들이 2시간 전보다는 이미 아신 것도 많으시지만 엄청 더 전문가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관심이 있으시다면 저는 그냥 권해드립니다. 꼭 이 과정이 아니라도 있잖아요.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굉장히 하시는 업무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네. 조금 빨리 해서 죄송합니다. 네, 제가 이순신이나 손흥민 말씀드린 거는 지루하실까 말씀드렸는데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아무쪼록 여러 가지 자료도 많고 내용도 많지만 생각보다는 이 법은 간결하기 때문에 한번 좀 서로 주변에 같은 동료분들이라든지 꼭 전문가 아니래도 뭔가 의식 같이 하시는 분들이 소통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테러리스트 신분도 양보하잖아요. 그렇죠? 테러리스트 양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나쁜 놈이라고 있어요. 나쁜 놈이 뭐냐면 우리말 순수 우리말인데 나밖에 모른다 그래서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이법 전부터도 산업재해가 최근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제재가 강화되다 보니까 10년 전부터 다수 이제 산업재해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요. 제가 안타깝기도 하고 제가 느낀 게 이런 거예요. 아까 나쁜 놈 말씀을 얘기했냐면 이 건설 현장이라는 생태계는 저 위로는 발주자도 있고 옆으로는 공동소득도 있고 밑으로는 수많은 공정의 협력체가 있어요. 심지어는 특수 노동지까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각을 우리 손흥민 선수처럼 넓게 펼쳐가지고 나쁜 놈 아닌 좀 나밖에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넓게 시각을 펼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고 시작에 마치면 되는 거죠. 네, 질문 시간 포함된 것도 상관없고요. 네, 질문해 주세요. 그리고 급하신 분들 가시면 되고 저는 좀 더 질문해 주십시오. 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이 보게 되면요. 예. 취해야 될 많은 것도 있었지. 농사도 있고 부담도 있어서 현장에서 만약에 일어나는 공사라는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불편하고 해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많은 것들이 단기 1일 이상 진동하고 필요한 조치를 필요한 거 아니라고 합니다. 걱정이 있는 얘기예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사 차원에서는 현장에 있는 시장한테 뭔가를 요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를 어떻게 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중립을 못하는 사람인데 그에 대한 어드바이스를 해줄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선생님도 소식
소속사 직책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피부에 대해서 궁금하고 있습니다. 의무장 예, 성함이 박제 있습니다. 박재. 피 예, 박재희 본부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당연한 거죠. 이제 돌아가신 거가 지금 현재 목도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거죠. 스티브 잡스가 돌아가셨지만 그렇게 추앙받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추앙이라는 말 옛날에 많이 썼는데 못 알아듣더라고요. 근데 요즘 드라마가 있다면서요. 거기에 추앙이라는 말 쓴다고 하는데 그 추앙받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아레나를 잘하는 거죠. 아레나. R이 뭡니까? 첫 번째 R이 그렇죠. 롤이죠. 뭘 역할. 두 번째 R이 뭡니까? 그렇죠. 리스파스빌리티 책임이죠. 정확히 어떤 사람에게 역할과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 그거잖아요. 저는. 그러면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거 강의한 잠깐 올라가면은 이거예요. 이거 여기 보시면 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굉장히 선진국법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시험으로 치면 주관식인 거예요. 왜요? 아까 산안법 같은 경우에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그 수백 개의 법령 조문에, 그쵸? 지침에 다 나열돼 있어요. 그쵸? 공정까지. 근데 그걸 하나라도 안 지키면 거꾸로 처벌을 시켜.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어떻습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하나를 안 지켜도 처벌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 하지만 만약에 한 명이라도 돌아가시면 무슨 법이에요? 중대재해죠? 그렇잖아요. 1명이라도 사망하면. 그러면 거꾸로 15가지 주의의무를 다 지켰는지를 살펴보는데 지금 본부장 질문이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현장부장에게는 법에는 단기별, 분기별, 단기별, 분기별 되어 있는데 그거 어떻게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임무 줘야 되니까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수많은 노무법이나 법무법인에서 그런 자문을 해주고 있어. 맞죠? 어떤 자문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세 가지 소식이 자문을 해주고 있겠죠. 첫 번째 소식은 뭐예요? 그렇죠? 법에서 주어진. 응?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건설업도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설계도 있고 감리도 있고 뭐 많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있다고 해도 현장도 안 달라. 통계 현장 있고 설계실 부현장 있고 내가 무슨 말인지 아시잖아요. 다 토목들이 건축들이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통합적으로 법에 규정되고 이 고용노동부 특별감독사항이나 노동부 가이드북이나 이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들이 알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좀 알기 어려울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어차피 나와 있는 거를 법의 중심으로 해서 쫙 해서 아래라 정립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렇죠. 그걸 갖추고 실제 실행을 하셔야죠.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가 뭐예요? 이 법은 뭐가 50점이라고 했죠? 시스템을 갖추는 게 50점. 나머지 10점이 뭡니까? 지금 나온 분기별, 단기별 하는 게 50점. 그래서 이 법이 아까 난이도 높은 법이에요. 앞에 1단계 초식과 2단계에서 체계를 갖춰야 되는 거고 근데 뭐예요? 객관식이 아니에요. 다분주기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우리 회사와 우리 현장에 맞는 거를 만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뭡니까? 그거 했다가 사고 나면 처벌받아. 왜? 50점이니까. 왜? 나머지 10점이 뭐예요? 주기별, 분기별로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고 났어. 어떡할 거예요? 그렇지, 운동. 처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 말 안 들었어. 누가? 현장부장님이. 그래서 다시 재조차게 있잖아요. 그 법령에. 그렇죠? 그런데도 안 들었어. 처벌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부장님 어려운 얘기인데요. 그 유사한 업계, 그래서 보통 협회들이 이런 노력을 많이 해주세요. 물류협회라든지 뭐 여러 가지 협회들이 또 유형의 협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협회들이 그런 인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주관식 문제를 객관식화 시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그거를 같이 고민하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사고가 나면 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유사한 어벽에, 유사한 현장에, 유사한 공정에 사고가 난 걸 반드시 벤치마킹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떤 구속요건적 의무를 조사하니 그렇죠. 조사를 하고 어떤 이유로 기소를 하고 어떤 자료를 압수수색을 하고 감 잡으셨죠? 어떤 조항을 적용하는지를 그렇게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부장님 말씀 듣고 왔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세요? 대충 알아듣시죠? 선생님들? 네, 고맙습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들어주셔가지고요. 한 분도 더 혹시 다 보여주시네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법인은 처벌 받아야 안 받아요? 예? 당연히 받죠. 벌금형도 있어요, 없어요? 얼마까지 있어요? 50억 있어요, 50억. 그러면 안전보건 관련해가지고 전문가 두고
뭐 이것까지 잔소리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감히 임원님들이 생각했는데 그거 투자하는 비용이 만약에 얼마나 그러면 투입비 산출에 대한 편입 분석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거듭 감사드립니다.